네, 반갑습니다. 자, 관리회계 이제 원가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 추정이란 무엇인가? 또는 원가 추정의 방법,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 원가 추정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먼저 자, 원가 추정, 원가 함수의 대표적인 거, 자, 선형 원가 함수, 자,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죠.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한 자, 원가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삼포도법, 고조점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삼포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 그대로 산포도라고 하는 거, 산포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포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다 이 말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의 원가, Y와 관련된 거죠. 과거의 원가하고 조업도와 관련된 자료를 보통은 이제 X축이, 여기 가로축이 보통은 이제 조업도가 되는 거고요. 세로축이 이제 원가잖아요. 그럼 이제 조업도, 과거에 조업도가 몇 개일 때 원가가 얼마더라. 조업도가 몇 개일 때 원가가 얼마더라. 조업도가 몇 개일 때 원가가 얼마더라 하는 것을 점을 다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을 다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가와 조업도와 원가와의 관계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 그 그림, 그거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삼포도. 그러면 그 삼포도를 가지고 원가 추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자, 원가로 이 표시하는 그 그림을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데, 그 삼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원가 추정을 한다는 거지? 그냥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자, 그래서 그래프에 표시된 점의 분포를 파악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 눈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목측법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눈목자 아닙니까? 눈으로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눈으로 대충 하는 겁니다. 그 분포를 보고. 그래서 이 삼포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는 사람, 그 직접 그 삼포도법을 수행하는 그 분석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점의 분포를. 자,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결과,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포도법은 그냥 이 정도로 소개만 하는 거지, 이걸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수업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 우리가 뭐 이용을 하는 거냐? 조업도하고 원가와의 그런 선형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눈으로 먼저 파악할 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파악할 때, 그때 적용을 하는 방법이지, 이게 본격적인 원가 추정의 방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삼포도법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원가 추정 방법이 바로 이제 고저점법인데요. 하이로우 메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하이, 이것은 이제 고점을 말하는 거고요. 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고점, 저점. 그걸 연결해서 원가 함수를 구한다. 그래서 원가 추정을 한다. 그래서 고저점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저점법은 개념은 자,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최고 조업도가 제일 높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점. 그래서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최고 조업도인 점이에요. 조업도가 제일 높은 점, 그게 고점입니다. 원가가 제일 높은 점이 아니에요. 자, 조업도가 제일 높은 점, 그리고 그때의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점입니다. 고점. 그리고 최저 조업도와 그때의 원가,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저점입니다. 저점. 자, 고점과 저점을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관계, 선형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원가 함수를 이렇게 구합니다. y 이꼴 자, a 더하기 b 곱하기 x. 자, 이제는 조업도를 q로 안 하고 x로 그냥 썼습니다. 자, 이렇게 y 이꼴 a 더하기 bx. 자, 이렇게 1차 함수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이 x가 뭐다? 바로 조업도입니다. 조업도. y가 원가입니다. 자, 그럼 이 a는 뭘까요? 이 a는 바로 자, 총 고정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 원가. b는 뭐다? 단위당 변동 원가. 보통 이제 함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수에서는 이 b를 우리가 보통 기울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기울기 이렇게 말하는데 함수에서 이 기울기 값이 바로 원가 함수에서는 단위당 변동 원가를 의미한다. 자, 함수에서 보통 이 a를 뭐 y 절편 그렇게 말하잖아요. 함수에서 우리가 y 절편 값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원가 함수에서는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총 고정 원가, 고정 원가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직선, 선형 관계를 파악해서 원가 함수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 이 원가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미래에 예상되는 조업도를 대입을 해서 그래서 미래의 원가를 추정한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자, 기계 시간과 제조 간접 원가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월별로. 자, 그러면은 이 예제에서는 조업도를 뭐로 한 겁니까? 기계 시간을 조업도로 한 거죠. 기계 시간을. 그 다음에 원가 중에서도 제조 간접 원가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기계 시간이라는 조업도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라는 그 원가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기계 시간과 제조 간접 원가의 관계를 파악하는 자, 그 원가 추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고저점법을 이용해서 자, 월간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그 원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 다음 연도 1월 달에 기계 시간이 약 2000시간으로 지금 예상이 된답니다. 그럴 때 그럼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가 발생할까? 추정해 봐라. 추정해 봐라.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먼저 이 고저점법이니까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점과 저점. 자, 그럼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최고 조업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업도를 봐야 돼요. 조업도. 여기서는 기계 시간입니다. 1300, 1400부터 해서 쭉 나갔습니다. 1500, 1600, 1800까지.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조업도가 높은 거. 몇 월 달? 3월 달. 그리고 기계 시간은 1900시간. 최고 조업도 아닙니까? 고점이네요. 그때의 원가는 7만 원이었어요. 3월이 고점입니다. 그럼 저점은 최저 조업도. 쭉 봤을 때 최저 조업도는 언제? 바로 밑에 있는 4월 달이네요. 4월 달. 자, 1300시간 최저 조업도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원가는 52,000원이에요. 3월, 4월이
고점, 저점이다 이거예요. 먼저 고점과 저점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조업도와 원가를 보면 자, 최고 조업도 몇 시간? 1900시간. 그때 원가는 얼마? 7만 원. 최저 조업도는 1300시간. 그때 원가는 52,000원. 이렇게 딱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 고점과 저점을 이제 파악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3월달, 4월달이었죠. 그럼 나머지 1월, 2월, 뭐 5월, 6월, 뭐 11월, 12월 나머지 자료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조정법에서는 고점과 저점 자료만 있으면 돼요. 고점과 저점만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고조정법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최고 조업도와 최저 조업도 이외의 자료는 불필요하다. 고조정법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자, 여기가 조업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조업도는 기계시간이었죠. 기계시간. 자, 원가 Y입니다. 여기서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하는 거였죠. 자, 1900시간일 때 그때 원가는 자,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자, 이 점. 그죠?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 그다음에 1300시간일 때는 원가가 얼마였다? 제조 간접 원가가 52,000원이었다. 그럼 이 점. 요 점 말하는 이 저점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고점과 저점만 딱 파악하고 나서 그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으로 연결된 이 직선 요거를 연장을 시켜봐요. 그러면 밑으로는 이제 여기에 닿겠죠. 그리고 위로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런 직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선 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y 이꼴 a 더하기 b 곱하기 x 이렇게 두고 우리는 먼저 뭘 하느냐? 자, 이 b가 뭡니까? 직선으로 보면 이 b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단위당 원가, 단위당 변동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기울기.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자,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직선의 기울기는 자, 요거 x가 조업도가 변할 때 원가가 얼마만큼 변할까 이거잖아요. 자, 13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시간이 기계 시간이 몇 시간 증가했습니까? 600시간 증가할 때 원가는 52,000원에서 7만 원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18,000원 증가했다 이겁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니까 600시간 증가하니까 원가가 18,000원 증가했다. 그래서 이 B는 자, 600시간 분의 18,000원 해서 자, 30원 이렇게 나옵니다. 30원. 30이 나오는 거예요. B는 30으로 구한 겁니다. 그죠? 자, 조업도가 변할 때 원가가 변하면 그게 변동 원가입니까? 고정 원가입니까? 그럼 변동 원가잖아요.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변한다고 해서 원가가 변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업도가 변할 때 변화하는 원가는 변동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동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B를 구했습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예요. 30원. 그러니까 시간당 원가죠. 시간당 원가. 여기서는 기계 시간당 30원이에요. 자, B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Y 이꼴 A 더하기 B 대신에 30 들어가고요.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됩니까? B는 구했고 A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A는 자, 우리는 이미 저점도 알고 있고 고점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점 또는 저점을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점 또는 저점을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점을 대입을 해볼까요?
1900시간일 때 7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고점을 대입해 보면 원가 7만 원 이꼴 A는 아직 몰라요. 더하기 자 30원 시간당 30원입니다. 곱하기 그럼 이 시간은 몇 시간? 1900시간이죠. 곱하기 1900시간. 이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퀄로 만드는 A를 구하면 된다. 자, A를 구하면 13,000원 나옵니다. 13,000원. 자, 이 13,000원. 자, 구했죠? 자, 그러면은 이 13,000원은 결국은 여기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y 이꼴 13,000원 더하기 30x. 자, 문제에서 원가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원가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딱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원가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다면 함수니까 x, y가 다 들어가야 돼요. x와 y의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함수니까 x와 y를 다 써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원가 함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그냥 13,000 더하기 30x 이렇게만 써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자, 여기는 x는 나와 있지만 y가 나와 있습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죠? x와 y의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게 함수입니다. 분명히 y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게 함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원가 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가 함수는 뭘 가지고 구했습니까? 과거의 원가와 조업도 자료를 가지고 원가 함수를 구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자, 다음 연도 1월 달에 이건 미래죠. 1월 달에 몇 시간이 예상되느냐? 미래의 예상 조업도 수준이 2000시간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2000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원가 함수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시간일 때는 그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나올까?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2000시간을.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73,000원 나옵니다. 결국 2000시간 내년도 1월 달에 2000시간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추정을 한 원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내년도 1월 달에 제조 간접 원가는 자, 73,000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조정법으로 자, 원가 함수 추정했고 그 원가 함수를 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자, 원가도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봤는데 그럼 계속 고조정법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됩니까? 자, 그 앞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은 자, 고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림을 보여준 것이고요. 자, 이제 그 그림이 다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제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고점, 저점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고점일 때 1900시간, 1300시간이었죠. 차이는 600시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가는 차이가 얼마입니까? 7만 원과 52,000원의 차이는 자, 18,000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8,000원을 600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였다? 그게 바로 단위당 변동 원가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걸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원가 함수는 1차 함수였다. 고조정법에서 y 이꼴 a 더하기 b. b인데 b는 이미 구했다 이거예요. 30x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요 고점을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저점을 대입을 하든지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계산이 좀 더 쉬운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고점을 대입한다. 그러면 7만 원 이꼴 A 더하기 30 곱하기 1900시간. 그래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다. 13,0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원가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Y 이꼴 13,000원 더하기 30x라고 우리는 원가 함수를 바로 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 추정을 할 때는 이 원가 함수에다가 조업도 수준을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조전법은. 자, 이 고조전법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은, 자, 장점은 먼저, 자, 일단 매우 간편하죠. 그죠? 매우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고점, 저점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두 점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요. 아주 간편하게 원가 함수를 이게 만들어낼 수 있고, 원가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함수를 도출을 해서 함수를 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어떤 원가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장점인데요. 자료가 부족해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회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그 회귀 분석법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고조전법은 어쨌든 고점하고 저점만 필요한 거죠. 그것만 이제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설사 자료의 수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고점과 저점만 빼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이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수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단점은 뭐냐면, 자,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 즉 고점, 저점만 이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 즉 고점과 저점이 매우 특이한 경우에는 원가 함수 자체가 왜곡돼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고조전법의 한계점 또는 큰 단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가로축이 조업도, 세로축이 원가라고 생각하면 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그죠? 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될 텐데, 그럼 이 점을 보면 이제 최고 조업도는 여기죠. 요 점이죠. 조업도가 제일 큰 거, 조업도가 제일 작은 건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머지 점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요 점만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원가 함수를 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가와 조업도의 관계가 분포를 하게 되면 고조전법을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만들어도 크게 원가 함수가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원가 함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약의 경우에요. 좀 특이하게 원가 함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자, 저점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고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고점과 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여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고점과 저점만 특이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고저점법에서는 그냥 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함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점을 보면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고저점법을 하면은 위에 파란색으로 함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원가 함수가 크게 왜곡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고저점법에. 일반적인 지금 우리 배운 고저점법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고저점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가 매우 특이한 경우에는 원가 함수가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수정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대표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수정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최고 조업도만 고려하면, 이 최저 최고 조업도가 왜곡되어 있으면 원가 함수 자체가 왜곡된다. 그래서 최저 최고 조업도 자체는 제외해 버리는 거예요.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 보면, 자, 최저 조업도는 아예 빼버리는, 분석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고, 최고 조업도는 아예 분석 대상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 빼고 나면 나머지 여기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최저 최고 조업도를 가지고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게 수정 고저점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대표 고저점법은, 자, 최저 조업도의 2개 내지 3개, 최고 조업도의 2개 내지 3개의 평균치를 구해요. 평균치를 구해서 고저점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보면 최저 조업도가 여기하고 지금 여기 요 2개잖아요. 그죠? 최고 조업도는 여기하고 여기 지금 2개 정도로 보이죠? 요거의 평균치를 구한다 이거예요. 평균치를 구하면 결국 한 이 정도 오겠죠? 그죠? 여기는 한 이 정도 오겠죠? 그러면 이 2개, 이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그게 밑에 나오는 대표 고저점법이에요. 그러면, 자, 그래서 어쨌든 원가 함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자, 그게 바로 이거의 이제 취지인데, 자, 어쨌든 만약에 이 경우라면 대표 고저점법보다는 수정 고저점법이 훨씬 더 원가 함수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죠. 자, 만약에 이 경우라면 요걸 그냥 빼고 요것도 빼고 나머지 점들만 가지고 고저점법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수정 고저점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만,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수정 고저점법이 더 어울립니다. 그죠? 더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점의 분포를 보고 수정 고저점법으로 할지 대표 고저점법으로 할지 그냥 우리가 배운 일반 고저점법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삼포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그 조업도와 원가의 관계를 점으로 찍은 그림, 그게 삼포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삼포도를 보면 원가와 조업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삼포도를 보면, 아, 이 삼포도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냥 고저점법으로 해도 뭐 별로 뭐 원가 함수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겠어. 그러면은 그냥 고저점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삼포도를 보니까 수정 고저점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 경우죠, 이 경우. 그러면 수정 고저점법. 삼포도를 보니까 대표 고저점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대표 고저점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삼포도 앞에 제일 처음 우리가 설명했던 삼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그 단계 이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점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적으로 먼저 파악을 할 때 그때 그 삼포도를 보고 뭐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고저점법으로 한다면 이 3가지 중에 삼포도를 보고 결정을 해서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고저점법이었습니다. 고저점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각종 어떤 관리 회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시험을 보면 아주 시험에 또 내기에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회계가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의 경우에는 고저점법은 아주 또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이 회귀분석법인데요.
이 회귀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제가 설명했던 고저점법하고 대비해서 개념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저점법하고 대비해서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고저점법은 고점하고 저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자료는 필요가 없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귀분석법은 사용 가능한 모든 조업도와 원가 자료를 다 사용합니다. 모든 조업도와 원가 자료를 다 사용해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저점법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 고저점법하고 비교할 때 큰 차이점. 자, 사용 가능한 모든 조업도와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그래서 뭘 파악한다? 선형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관계는 결국은 이 선형관계를 파악하는데 결국 이 말은 이 회귀분석법은 결국은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물론 앞에 뭐 쪼고쪼고 나와 있는데 회귀분석법은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통계적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원가 함수를 배우면서 회귀분석법이 나오니까 회귀분석법은 그냥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귀분석법은 단순히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학문 분야에서 분석 도구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 방법인데 이 원가 관리 회계에서 원가 추정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인 그런 어떤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형 관계를 파악을 해서 y = a 더하기 bx 이런 직선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직선 함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회귀분석법 중에서도 이게 보면 지금 독립변수가 지금 한 개 아닙니까? 조업도 한 개죠. 조업도. 자, 원가 추정을 할 때는 조업도 이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변수로는 이 x를 독립변수 이렇게 말하는데 독립변수로는 조업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조업도 하나와 원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회귀분석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회귀분석 방법을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단순 회귀분석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이 x는 조업도고요. y는 이제 원가, a는 이제 총 고정원가, b는 단위당 변동원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고저점법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이 자,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자, 이러한 회귀분석법을 우리가 단순 회귀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회귀분석 말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y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독립변수를 여러 개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중회귀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다중회귀분석. 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가 추정에서 배우는 원가 함수는 단순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어쨌든 이 회귀분석을 통해서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래의 원가를 또 추정한다. 이런 흐름은 고저점법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이 회귀분석법에서 이제 여기 보면 사용 가능한 모든 조업도와 원가를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용 가능한 그 조업도와 원가 자료가 만약에 100만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100만 개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기를 써가면서 손으로 직접 이런 회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자료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손으로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손으로는 계산하기 힘든데 좀 더 결정력이 높은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죠. 자료의 수가 많으면 결정력이 높은 그런 결과는 얻을 수 있는데 손으로 계산은 힘들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게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물론 자료가 몇 개 안 될 때는 손으로 계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료가 또 몇 개 안 되면 차라리 고조정법으로 하는 게 낫지 회귀 분석법으로 해봐야 그렇게 크게 결정력이 높은 결과를 내기도 사실은 힘들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또 내용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회귀 분석법은 우리가 최소 자승법 이렇게 말하는데요. 최소 자승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실제치하고 원가 함수에 의한 추정치하고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원가 함수로 우리가 예상을 한 원가 함수를 이용해서 예상을 한 추정치하고 실제 발생한 실제치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크다면 회귀 분석의 결과가 별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작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귀 분석법을 최소 자승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잔차 또는 회귀 오차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 가로축이 조업도고 세로축이 원가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이렇게 조업도와 원가를 가지고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점으로 표시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가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붉은색 직선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 조업도가 이게 만약에 조업도가 1000이라고 합시다. 1000개라고 합시다. 1000개. 조업도가 1000개다. 그러면은 이 점은 지금 실제 존재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게 이제 실제치인 겁니다. 1000개일 때의 실제 원가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가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추정치예요. 차이가 아주 크다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잔차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만약에 1500개다라고 생각해봐요. 1500개. 1500개일 때의 실제 지금 원가를 보면 이만큼 나오죠. 그런데 이 실제 1500개를 원가 함수에 대입하면 원가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원가 추정치하고. 차이가 엄청 크죠. 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크면 이 잔차가 크게 되면 결국은 이 원가 함수가 정확한 거다, 정확하지 않은 거다? 정확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이 잔차가, 이 오차가 작아야 원가 함수가 정확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잔차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잔차가 최소로 나오게 하는 함수를 구한다 이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잔차가 크게 나타난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원가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원가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자, 만약에 1000개일 때 추정치는 이만큼이고 자, 실제치는 이만큼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1500개일 때 실제치는 여기고 추정치는 여기죠. 그럼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봤던 그림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 잔차가 작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만큼이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이만큼. 전반적으로 잔차가 작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잔차가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원가 함수를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최소 자승법, 회귀 분석법의 원리다 이겁니다. 자, 그런 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자, 그게 바로 이제 회귀 분석법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자, 그래서 추정치와 실제치의 잔차가 작게 나타난다. 작게 나타날 수 있도록 원가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잔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 함수의 설명력이 높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설명력이 높다. 그럼 이 원가 함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계수가 바로 결정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읽을 때 R-square 이렇게 읽는데요. R-square. 결정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회귀 분석의 그 정확성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가 이제 조업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속변수, 원가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결정계수 R-square라고 하는 이 결정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1에 가까이 갈수록 결정계수가 높은 거고 그만큼 회귀 분석의 설명력이 높은 것이고, 그죠? 원가 함수의 설명력이 높다, 원가 함수의 정확도가 높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보통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자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계수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의 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결정계수도 떨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결정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회귀 분석의 정확도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자, 회귀 분석법의 장단점을 보면은, 자, 회귀 분석법은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 원가 추정에 우리가 선형 원가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저점법의 단점을 극복하죠. 고저점법은 고점과 저점만 활용하는 대신에 회귀분석법은 모든 점을 다 활용하니까. 자, 하지만 단점은, 자, 수집 가능한 정보의 수가 만약에 적다면 설명력이 높은 원가 함수를 추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설명력은 우리가 결정계수 R-square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료의 수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계수는 그만큼 더 높아지는, 정확도가 높은 회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가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상으로 해서 자, 이번 시간은 자, 회귀 분석법, 그다음에 고저점법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해서 원가 추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